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은성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흑석 11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11구역에 대해서 좀 문의가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데 왜 그런가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구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가 반포가 있죠. 반포가 있고 흑석동에 들어오는 초입에 있죠. 흑석동에 들어오는 초입에 있고 뒤에가 현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구역이 있고 11구역이 여가 있고 앞에가 한강현대가 있고 명세현대 그 다음에 이제 푸르지오 9구역, 1구역, 2구역 이렇게 3구역. 자, 3구역은 철거, 9구역은 관리처분 총회 끝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통과됐고요.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피가 여기는 6억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찍을 거예요. 그래서 흑석동 전체의 25평, 34평 또는 40평대 시세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까지 해가지고 한번 제가 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구역은 피가 5억대 전후, 그래서 4억 후반에서 5억 중반대까지, 여기는 6억대 초반에서 6억 중반대까지 이렇게 돼 있고, 더 비싼 것도 있고요. 7억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 11구역입니다. 자, 11구역은 현재 뭐 관리처분이 간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다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1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왜 요즘 11구역이 관심을 가질까? 보니까, 자, 아크로가 요즘, 16억대, 34평이 16억대까지 갔어요. 실거래가가 16억대까지 갔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면은 대충 14억, 12억 정도 돼요. 보면 다 주변에. 여기도 보니까, 센츄리 1차도 보면은 뭐 12억, 1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평대가 대부분 다 1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현재 3구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쪽 길을 막아놨어요. 지금 이쪽이 유치원 짓고 있죠. 이쪽 길을 다 막아놓다 보니까 차들이 전부 뒤에 뭐 봉천동, 뭐 사당동, 뭐 상도동에서 다 넘어오는 차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접근하다가 그래서 88도로 타겠죠? 하다가 이게 막히는 바람에 전부 이렇게 와요. 그래서 교통 대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 뭐 인터뷰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중앙대까지 오는데 앞에까지 오는데 30분, 어떤 분은 40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걸리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요 뒤에는 다 앞이 개발되고 나면 뒤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할 거예요. 걸어서도 15분 정도 되겠지만 차를 갖고 나와도 아침에 출퇴근할 때 이 차들이 빡빡하게 막혀가지고 많은 세대수가 생기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정체될 것이다. 그래서 요 도로변에 접해 있는 게 일단은 좋고 제가 흑석역 쪽으로 나오시라. 여기 있으신 분들은 갈아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현상이 아마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 11구역은 제가 지금까지는 별로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아니? 자, 이게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거든요. 흑석역과 여기 동작역에 더블 역세권이 하는데 실은 걸어가 보면 더블 역세권이라고 주장하기는 굉장히 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강조망 된다고 하는데, 앞에 한강현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층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얘가 20층 올라간다 해도 여기 15층이기 때문에, 이 15층을 넘어서 한강 조망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이화연립이라고 있거든요. 이쪽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쪽에서는 한강 조망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구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마 대형 평형이 이쪽에 지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프리미엄이 좀 세게 붙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11구역이 사업성, 자, 조합이 하지 않고 한국토지신탁과 공동사업 시행 방식으로 가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동사업 시행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최근에 서울시에서 뭐가 됐죠? 이게 혁신 시범단지라고 해가지고 서울시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아파트를 성남갑처럼 빡빡하게 짓는 거 대신에 좀 뭔가 좀 시범 단지처럼 굉장히 쾌적하고, 그 다음에 뭣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빽빽하게 질 수가 없겠죠. 사업성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11구에 그나마 부각되는 거는, 자, 흑석동이 다 오를 만큼 올랐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1구역이 적게 올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11구역이 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여기 현재 감정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감정가가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 공시지가 가지고 보면은 피가 제가 봐도 막 6억대, 6억대까지 나와요. 그러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여기는 도로에서 가깝다. 그래서
뭐 지하철 이용하기는 멀지만 차라리 상구역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11구역이 더 지하철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버스 타고 환승하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11구역이 상대적으로 도로의 접근성은 좋다. 우리가 풍수에서 수가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뭐다? 현대적인 의미의 부동산 풍수에서 수는 재물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물길은 재물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수는 현대적인 부동산 풍수에서는 뭐다? 도로다라고 했어요. 도로 또는 지하철역.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11구역이 이제 상구역보다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사업성이 문제인 거죠. 이 사업성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요게 상대적으로 이게 특히 구구역 같은 경우나 이런 쪽으로 저렴할 때는 피가 저렴할 때는 여기보다는 더 여가 좋다고. 흑석동 중심지에다가 학세권, 학교가 다 둘러싸여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여기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3구역 앞이라든가 9구역 쪽은 학교로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 다니기 좋고 흑석동 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에 그 피가 저렴할 때는 이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피가 올라간 만큼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 눈길이 어디로 가요? 피가 좀 더 저렴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는데 11구역이 과연 그런가?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감정평가가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예상 프리미엄 얼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내가 11구역에 살고 싶다 또는 우리 11구역 조합원님 같은 경우는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 계속 살겠다라고 하신 분은 얼마든지 이제 정이 갈 만하죠. 일단은 이 도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장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두고 싶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11구역의 사업 내용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구역 한번 볼게요. 11구역. 자, 11구역을 보시면, 자, 현재, 조합원 수 695명이랍니다. 695명. 그러니까 한 대략 700명 된다고 보시면 되죠. 700명. 그래갖고, 조합 설립 시점, 조합 설립 2015년 12월인가? 맞네요. 2015년 12월 1일 날 설립이 됐답니다. 조합 설립.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게 뭐였냐면 원래 이 조합 설립 시점에서 이 당시 최초는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자, 총 주택수가 1230개에서 1230개. 거기서 임대가 198개. 플러스 자, 분양이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다 합쳐서 분양이 몇 개냐면 1032개. 1032개. 이렇게 원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11구에 보면 정교시설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마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 1032개인데 조합원이 695, 700명이에요. 그러면 대충 1000개, 그 다음에 700명 이렇게 보실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두 개씩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1000개, 주택수가 대충 1000개고, 조합원이 700명으로 가정을 하면, 이 중에서 2개씩 받는 사람은 예컨대 한, 뭐, 150명 된다고 할게요. 그럼 850개. 850개 조합원 분양이고, 나머지 빼버리면 150개밖에 안 되는 거죠. 30개니까 대충 넉넉 잡고 200개 봐줄게요. 자, 넉넉 잡고, 일반 분양이 200개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별로 사업 수익성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기존에 흑석동 전체 브리핑 하면서 11구역을 그닥 강조를 안 했고 사업성도 약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1구역 조합에서 이제 애를 썼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올리자. 그래서 주택수를 변경을 하자. 그래서 이제 층수를 올리려고 했어요. 이때는 뭐냐면 평균 층수가 12층. 최고 9층에서 12층이에요. 9층에서 12층.
9층에서 12층이기 때문에 이게 건물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분양 개수가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하자고 그랬어요. 변경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 주택수를 1457개. 자, 요거는 일반을 200개로 정도. 그 다음에 주택수가 1457개에서 자, 임대 248개, 약 50개 늘렸죠? 그 다음에 분양이 1209개였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200개 뽑으면 뭐죠? 1032에서 200개 빼버리면 708 아니죠? 23 그렇죠? 238 832개가 조합원 분양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때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빼볼게요. 1209개에서 832개를 빼면 7, 7, 3 377개가 나와요. 377개. 자, 그러면은 개수가 대충 몇 개가 늘어나죠? 한 170개가 늘어나요. 170, 야, 대충 갭이 180개가 생기는 거죠. 180개. 그래서 플러스 180개 정도 아파트가 더 생기게끔 사업을 변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반려가 됐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무 건물 빽빽해. 지금 제가 유튜브에도 아마 제 블로그에도 써놨는데 좀 의심스러워요. 너무 이 도로 없이 건물로 빽빽하게 채우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 이게 아파트 쾌적성은 떨어진다. 주택은 많이 질지 모르나 주택이 지어진 다음에 그 쾌적성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아마 블로그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보면 자, 이게 180개 정도 건물 더 지어서 수익성을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반려가 됐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현재 조합이 어떤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별다른 액션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원래대로 가라. 이 형태로 가라. 일반 분양 한 200개 나오는 구조로 가는 거죠. 조합원 2개씩 받는 사람 빼고 이렇게 상태가 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쟁점이 그렇고요. 자, 이거는 수익성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업 방식이죠. 사업 방식이 뭐냐면 공동 사업 시행 방식이죠. 공동 사업 시행 방식. 자, 이거는 장점이 있겠죠. 자,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여기는 순수하게 제 생각입니다. 자, 조합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조합이 주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 예, 근데 뭐 현대가 됐든 아크로가 대리인 됐든 시공사하고 있으면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잘 해가지고 잘 했고 주도권을 조합이 갖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끼냐면 조합하고 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이죠. 플러스 시공사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시공사가 여기 조합에 돈도 대주고 해요. 그래서 힘도 쓰고 해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익은 누가 많이 가져가겠어? 시공사가 많이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토지신탁이 조합하고 같이 하는데 거의 토지신탁이 조합을 대신해서 해요. 그러면 시공사는 뭐냐면 그냥 토지신탁이라든지 이런 데 공동사업시행방식,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여기에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냥 공사해주고 돈 받는 거. 수익이 뭐 얼마 나든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공사를 해주고 돈만 받는 구조. 그러다 보면 시공사가 별로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11구역의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가면 수익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빼먹을 수가 있잖아요. 재개발은. 그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일군 건설사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뭐냐?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하고 시공사, 특히 시공사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 버리면 조합원은 많이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토지신탁 그냥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여기 뭐 수수료 받죠.
전체 뭐 듣자 하니까 여기가 7구역 한국토지신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토지신탁에서 뭐 한 3%? 4% 이렇게 총 그 거래, 그 뭐죠? 그 사업비에 그 정도를 커미션을 받는데요. 자, 그런 수수료를 받고 시공사가 먹을 거를 누가 먹어요? 신탁이 먹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 그동안은 재개발 지역에서 시공사가 많은 이윤을 남겨가지고 시공사가 먹었는데, 자, 시공사가 먹을 거를 우리가 먹겠다. 토지 신탁이 먹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익의 일부를 누구한테 나눠주겠다? 조합원에게 나눠주겠다.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 금융기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빨리빨리 전문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손해날 거 없어요. 빨리 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시공사에 이익을 많이 넘겨줘야 될 그 이익을 그냥 토지 신탁에 대한 수수료로 주고 우리는 손해난 거 없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떼주면 우리는 그만큼 이익이 되지 않겠냐 라고 하긴 측면에서 보면은 공동사업 시행 방식도 나쁘지는 않아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빨리 가고 돈 자금 조달이 쉽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토지 신탁에 대한 수수료는 원래 시공사가 먹을 마진에서 뛰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데, 이거 전 순수히 제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뭐 이쪽 건설업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가 부동산 하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보통은 조합에서 자기가 주도권 갖고 하려고 하잖아요. 조합장 뭐 이사들. 그래야만 자기들도 콩고물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토지 신탁을 낄까? 그만큼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사업성에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주도권을 주는 거잖아요. 금융사, 토지신탁에다.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하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다. 어차피 우리 이익을 띄어갈 거 그래 네가 스스로 가져가. 그 대신 이 시공사 잘 해라. 감독해라. 우리 대신 감독을 잘해달라. 이렇게 하는 정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양단에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현재 11구역은 이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자 크게 보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분양가 100 주택수를 분양수를 1209개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반려돼 가지고 원한대로 1032개로 가라라고 한 상태에서 현재는 더 이상 뭐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내부적인 이제 사정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들리는 외부 사람으로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별다른 액션이 없다. 답보 상태. 그다음에 공동 사업 시행 방식은 이런 점은 있다. 그렇지만 조합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다. 또 최근에 나온 거 있죠. 서울시 혁신 시범단지. 그래서 건물을 좀 아름답게 지고 하다 보면 쾌적성도 하고 공원도 짓고 뭐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건물 수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보다도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럼 일반 분양을 우리가 200개로 가정했는데 이게 200개 이하로 가서 뭐 180개, 170개, 뭐 150개 이렇게 가게 버리면 조합은 695명이에요. 그런데 일반 분양 개수가 150개면 별로 먹을 거 없겠죠. 사업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보통은 이제 1대1 관계는 아니어도 조합원이 695명이면 일반 분양이 대충 한 500개, 600개 나와주면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 절반인 300개, 뭐 지금 350개도 아니고 뭐 200개 이하로 가버리면 제가 봤을 때 사업성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또 공동 사업 시행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좋은 1군 시공사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2군 시공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버리면 아파트 그 뭐죠? 뭐 메이크업 네임밸류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좀 뒤처진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1구역을 그다지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11구역은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이제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흑석동 모든 구역에서 프리미엄 다 올랐어요. 아까 3구역도 5억이 넘어요. 대충 5억 전후. 25평은 5억 아래도 있기는 합니다만 30평대는 5억대 중반까지 가 있어요. 실제 그래도 그 정도 5억 중반대 거래를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9구역은 6억대가 가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제가 다시 유튜브에서 찍겠지만 프리미엄을 그렇게 주고 사면 얼마가 되냐면 굉장히 가격이 뭐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면 이거는 정확하게 그 표를 갖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4억 8천에 3구역이 25평이 4억 8천 피를 주고 산다 그러면 9억 5천 정도 주고 사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렇죠? 그 다음에 34평 같은 경우는 대충 현재 거래되는 프리미엄을 계산해보면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더하면 대충 뭐 한 11억 7천. 그렇죠? 그 다음에 9구역 같은 경우는 뭐 한 13, 4억.
그러니까 이미 다 올라간 거. 아파트가 들어서지도 않는데 실제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거래로 다 가격이 프리미엄이 그렇게까지 높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아파트 프리미엄과 시세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11구역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덜 곽광을 받다 보니까 피가 저렴한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 11구역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거래도 요즘 부쩍 많이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11구역에 대한 예상 프리미엄을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부동산에 물어보시거나 그래서 그 나와 있는 물건이 예상 프리미엄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예상 프리미엄을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좋은데 감정평가가 안 나온 경우는 자, 예상 프리미엄을 계산할게요. 자, 예상 프리미엄은 매매가 예컨대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 빼기 자, 토지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그러면 예컨대 뭐 해배당 뭐 300만 원 나왔다. 근데 이게 30평이다. 아니죠. 30평이 아니죠. 30회비죠. 공시지가 해배당 하고 이게 이제 90이다. 30평 정도 되는 90 정도 된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2억 7천이에요. 그쵸? 2억 7천. 요거 곱하기 예컨대 1.4. 요즘은 옛날에 7구역 같은 건 1.2였어요. 9구역도 한 1.4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2구역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라서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평균, 거가 이제 그 1.4 정도는 좀 센 것 같고, 거가 이제 주로 1종하고 2종하고 섞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1구역은 3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이 높은데 여기는 종이 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1.3배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더하기, 뭐 해야죠? 건물값. 자, 건물은 평으로 하세요. 건물 연면적. 평. 그래서 건물이 뭐 3층, 4층, 5층 주택인데 예컨대 50평짜리다. 곱하기 이제 보통은 9구역은 보니까 많이 해줬더라고요. 7구역은 그 아크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물 평을 작게 줬어요. 예컨대 20년 넘은 거는 평당 뭐 한 50에서 70? 근데 9구역은 보니까 100만 원 넘게 해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거를 예컨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100만 원. 그러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요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자, 2억 7천에 1.3을 해주면 얼마죠? 계산해 볼까요? (2억 7천에 3) 하면은 1.3이죠. 1.3. 2억 7천에 곱하기 1.3 하면 3억 5천 정도 되네. 3억 5천. 3억 5천 100만 원이니까 3억 5천에다 건물값 5천만 원 더하면 4억이네. 4억. 그렇죠? 그러면 감정 예상가가 한 4억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억. 그러면 4억인데 자, 4억인데 10억이죠. 10억에서 4억을 빼면 얼마예요? 6억이 프리미엄으로 되는 거예요. 예상 프리미엄이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얼마 정도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그냥 허공에 사라지고 많은 돈이잖아요. 내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대가로 사라지고 많은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 프리미엄 또는 감정 그거를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감정 평가가 나왔으면 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매매가가 10억이다. 근데 뭐 3구역이나 9구역처럼 관리 처분 이미 감정가가 다 나왔어요. 그분의 감정가가 얼마냐? 권리가죠. 감정가 플러스 비례하면 권리가가 돼요. 이 권리가를 빼주면 돼요. 권리가가 예컨대 5억이다. 4억이라고 할게요. 4억 2천이다. 그러면 P가 얼마예요? 10억에서 4억 2천 빼버리면 5억 8천이 되죠. 이게 P예요.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에요. 자, P에다가 여기다가 분양가를 더하면 돼요. 예컨대 9구역처럼
분양가가 7억 4천이다. 34평이 7억 4천이다.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가 7억 4천이다. 두 개 합치면은 13억 2천이 되는 거야. 13억 2천짜리 아파트를 사놓게 되는 거야. 이 시점에서 5억 8천 두고 입주할 때까지 총 들어간 돈은 13억 2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매매가에서 감정가가 안 나왔어요. 그럼 뭐가 되죠? 감정 예상가가 돼요. 예상. 자, 감정 예상가는 어떻게 아까 만든다고 그랬죠? 자, 감정 예상가는 자, 토지 면적 해보로 나오죠?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공시지가. 자, 요거를 공시지가는 뭐예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낮게 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더 많이 나와요. 7구역은 평균 1.2배. 뭐 어떤 거는 1.7배도 나온 데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 잡아서 1.2배 돼요. 그러니까 땅의 위치라든가 그 다르기 때문에 9구역은 대충 1.3배. 그다음에 3, 4배. 그다음에 2구역은 더 많이 봐야 되고요. 준주거지라서 많이 봐야 되고 여기는 이제 1종하고 2종하고만 섞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충 한 1.3배만 곱해줘 보세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토지 면적하고 토지 면적이 90해배다. 90해배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300만 원이다. 해배당 300만 원. 그럼 두 개 합치면 2억 7천이죠. 2억 7천에 1.3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죠? 3억 5천 1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값. 건물은 패배가 아니라 면적. 예, 근데 50평짜리, 건물이 50평짜리다. 여러 층이 있어가지고 50평인데 곱하기 새 건물이 아니고 한 20년 지났다 그러면 한 70만 원 정도에서 했는데 대충 여기다 넉넉하게 100만 원 봐줄게요. 100만 원 봐주고 하면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두 개 합치면 대충 4억이 돼요. 그러면 매매가가 아까 10억이라고 그랬죠. 10억에서 4억 빼버리면 예상 프리미엄 얼마다? 예상 피가 6억. 근데 이거는 몰라요. 정해져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실제 감정 평가할 때 그동안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게 올라가 버리면 피가 더 낮아지겠죠. 그렇죠? 이 값이 올라가니까, 감정가가 올라가니까 이 매매가에서 뺀 금액 이게 커질수록 올라가죠. 이게 커지려면 뭐예요? 땅값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실제 감정 평가하기 전까지. 실제 감정 평가할 때까지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이 피가 낮아진다. 여기에다 뭐 해야 된다? 분양가. 근데 분양가는 조합마다 달라요. 3구역하고 9구역하고 조합 분양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예컨대 제 기억이 맞다면 9구역이 34평이 7억 4천, 7억 4천, 7억 5천, 7억 4천 정도 7억 5천이라고 할게요. 7억 5천이면 3구역은 34평이 5억 9천인가? 5억 9천인가 된 것 같아요. 6억 정도.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그러면 대충 여기서 분양가가 벌써 조합 분양가 1억 5천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예상 프리미엄에다가 이 조합원 분양가를 더해주면 뭐가 된다? 내가 입주할 때까지 총 들어가는 아파트 가격이 된다. 그러면 그 시세를 봐요. 자, 판단의 시점입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현재 아크로가 16억대라고 볼게요. 16억. 자, 9구역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충 13억 정도 나온다. 자, 3구역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10억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11구역을 계산해 보니까 예상 프리미엄에다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11억이 나온다. 아니면 10억이 나온다. 11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미 재개발 지역인데 아파트가 지어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프리미엄이 다 붙어가지고 거의 시세도 형성됐어요. 이거는 실제로 모든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시세라고 봐도 돼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봐서는 이 프리미엄이 낮기 때문에 꼭 여기를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요. 그렇죠? 자, 이걸 갖고 판단하세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흑수등이 쭉 올라가가지고 이게 예컨대 예를 들어서 여기 20억이 되고 여기 전부 4억씩 올랐다 17억이 되고 여기 14억이 되고 여기 15억이 된다. 그러면 지금 사놨다가 나중에 4, 5년 뒤에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놔도 되죠. 그런데 올라가는 폭이 달라요. 올라가는 폭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많이 올라갈 건가?
그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동네 지역이 어딘가, 몇 구역인가. 여러분이 살고 싶은 구역이 몇 구역인가를 먼저 판단하시고, 두 번째는 어디가 가장 그래도 많이 올라갈 건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아마 이제 제가 이것만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나 대표님 상구역도 올랐어요. 올랐죠, 다. 그쵸? 자, 제가 2015년 7월에 오픈할 때 이랬어요. 7구역. 7구역이 P가 8천이었어요, 시작할 때. 분양가가 6억 2,500이었어요. 평균 분양가가. 그러면 7억이에요. 7억이면 살 수 있었어요. 2015년 7월쯤에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자, 3구역.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P가 얼마 정도 되냐면 뭐 한 3천? 뭐 이 정도. 3천? 5천?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는 지금 시세가 16억이면 여기는 뭐가 올라갔냐면 P가 10억이에요. 10억. 아크로는. 여기는 P가 아크로는 10억이다. 근데 3구역은 지금 P가 얼마까지 올랐죠? 5억대, 저는 5억 정도 볼게요. 5억. 34평 기준하면 한 5억 5천 볼게요. 그러면 대충 5억 2천 오른 거예요. 그쵸? 오르는 폭이 달라요. 물론 투자 금액도 찾지만 이때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 안 났어요. 이 7구역도 싼 건 있었거든요. 초기 자금이. 그러니까 거의 더블 차이 나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프리미엄 차이가. 물론 지금은 그게 이제 뭐냐면 입지를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입지를 보면. 그러니까 뭐 3구역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내가 3구역에 살아야 되는 사람은 3구역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게 선호하는 구역이 없는데 어느 지역이 좋을 건가. 그래서 1, 2구역, 3구역, 9구역, 8구역, 7구역, 그 다음에 4, 5, 6이죠. 4, 5, 6. 4, 5, 6. 여기 이제 기축 아파트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구역은 해지됐으니까 전치니까 해가든. 그 다음에 이 정도가 이제 새로 지어질 수 있는 거고, 지어졌거나, 그러고 이제 구축 아파트, 명수대 현대, 한강 현대, 그 다음에 동양, 유앤미, 청솔 맞나요? 이름이. 청호죠, 청호 아파트. 이건 2010년도. 이건 2011년에서 12년인가요? 요거 7, 8은 2018년에서 19년. 9구역은 아직 안 됐고, 3구역도 아직 안 됐고, 1, 2구역은 아직 안 됐고, 요거 10년 보고, 요거는 한 3년, 요거는 한 5년에서 6년. 입주 후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지어진 아파트, 여기는 이제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동양은 당분간은 뭐 지금 2000년도 초기 때문에 유해미도 마찬가지, 청호도 마찬가지. 자, 요거는 위치가 저 뒤쪽이고. 그래서 요 전체적인 첫 번째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첫 번째가 가능성. 내가 들고 있는 돈과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느냐, 가능성. 구매 가능성이 봐야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지역이냐, 내가 원하는 지역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P가 적정하냐. 이런 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11구역 하다 너무 두서없이 계속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자, 11구역은 최근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 11구역에서 쟁점은 뭐다. 그리고 12구역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다? 도로가다. 한강 조망 이야기 하셨는데, 한강 조망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11구역 한강 조망 나올 수가 없어요. 한강 현대를 빗겨가 있는 그 부분을 빼놓고는 제가 봤을 때는 한강 현대를 넘어서 한강을 보려면 뭐예요? 15층을 넘어서 보려면 25층 이상 올라가야 되겠죠. 높은, 최소 20층. 그쵸? 근데 현재는 그 20층 이상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 반려되어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향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고려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하시라. 11구역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구역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P가 6억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렸던 여러 가지 관점을 가시고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크로 리버암 백이동 상가에 있습니다. 상가 코너에 있는데 한강 리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승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